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구독자 운동 피드백 컨텐츠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했던 분들에 비해서 제 메일로 도착을 한 게 이제 제가 뭐 스팸함까지 확인을 해봐도 두 분밖에 없어서 두 분 영상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영상을 보내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주기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 개인적인 메시지로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피드백을 원하시면 메일로 보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제 채널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 구독자분인데, 이제 먼저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데드리프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세가 안 좋아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도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하나씩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저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영상을 먼저 한번 봤는데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놀랄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이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바벨이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중량으로 지금 동작을 수행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자세를 크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무조건 자세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제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편견이라고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편견이 있는 게, 데드리프트에서는 허리 부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데드리프트는 허리 다치기 쉬운 운동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왼쪽에 있는 그 그림 사진의 캡처는 동영상에서 이제 바벨이 하단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를 제가 인위적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제가 노란색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선분 단위로 나눠보게 되면 중간에 빨간색 원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 그 각도의 변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척추의 커브가 조금 더 불연속적이고 크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데드리프트라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체형을 가진 사람이 완숙된 그런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상체를 숙여야 됩니다. 이 상체를 숙여야 하는데, 그 숙여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의 분절들이 움직임의 각도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 커브가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추 분절 중에 특정 위치에서 이 각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분절들이 이제 특정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중립 상태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이 굽거나 상체가 굽혀져야 되는 데서는 이 간격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디스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생기지 않고 특정 위치에서 이제 그 부분이 몰리게 되면 다른 위치에 비해서 특정 분절에 있는 그 마디의 거리가 넓어지고,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 위치에서 그 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면적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쏠리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 부서지거나 망가질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본인이 가장 약하게 만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부상이 생기거나 부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 위치에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이런 자세로 수행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치는 건 아닌 게,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곱등이 데드리프트, 곱등이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350kg 이상 수행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본인의 몸 상태에서 가장 약한 위치가 되도록 만드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스트렝스 운동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운동에서 척추의 특정 각의 하나가, 이런 분절 각이 특정 하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대부분의 운동에서. 이제 그걸 꺼려 하는데, 그래서 이걸 없애서 중립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크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셋업을 할 때 복압을 넣으면서 인위적으로 이제 복부에
그 호흡을 꽉 잡아 넣고 신장 반사를 넣는 그런 그 과정을 챙겨 가시는데,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뚫을 수 없는 방패 그런 게 아니에요. 보갑이 높으면 절대 다치지 않는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보갑이라고 하는 거는 보갑이 높아질수록 이 코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척추의 위치를 좀 더 강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보갑이 좀 더 높아지면 그 앞부분에 이제 강성이 높아져서 찔겨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받아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갑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척추가 받아야 되는 그 부하를 나눠받는 거지 척추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갑을 강하게 잡아서 고정을 해 놓더라도 척추의 어떤 특정 위치에 각이 넓어지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부분이 제일 약하고, 그 분산되지 못하고 남은 그 힘 같은 경우가 여기 쏠려서 부상이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보갑을 강하게 잡더라도 저 위치에 저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 저렇게 척추 마디가 꺾이는 위치에서 가장 큰 부하를 받는 건 변하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그 데드리프트 셋업을 하실 때는 보갑을 잡아서 호흡을 강하게 잡을 때 이 부분의 커브가 더 커지는 게 그 육안상으로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갑을 단순하게 호흡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호흡을 채우고 호흡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랫배랑 골반 쪽에 있는 그 영역까지 호흡을 내리면서 그 코어 영역이 전체가 팽팽하게 이제 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360도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잡고 아래로 내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그 물렁물렁하게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지지되는 부분이 코어 전체가 될 수 있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보갑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단에서 호흡을 넣으면서 바로 들어 올리시는데, 넣으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커브가 커지죠.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디스크의 압이 올라갈 텐데,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바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뜬 직후가 고관절과 이제 바벨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가장 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의 압을 순간적으로 올려놓고 그 하중이 제일 큰 구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제일 커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장 반사나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처음부터 실행하지 말고 바를 잡은 상태에서 몸에 긴장을 걸면서 당기는 슬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서, 그리고 바닥에서 바벨을 띄우는 상태에 척추 정렬이 바로 잡힌 후에 시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신장 반사도 그렇고, 그렇게 초반부에 무게에 집착을 하더라도 초반부에 굳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기술이에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그 특정 위치가 꺾이고 그 척추 분절의 각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주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은 단관절 운동이 아니에요. 흔히들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단어가 다관절 운동과 단관절 운동이고, 다관절 운동이 이제 중량을 다루고 협응 능력을 키우고 큰 근육을 키우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관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관절이 사용이 된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이 사용된다는 건 굽히고 펴지는 동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무릎, 발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움직임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굽혔다가 펴져야 되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약하게 사용되는 부분으로는 견갑도 있는데, 이거는 뭐 데드리프트 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룰 중에 하나인데, 어깨 근육, 삼각근이 바벨보다 더 뒤로 가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이 쪼여지는 그런 그 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락아웃 구간에 잠깐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앞에서 언급한 고관절, 무릎, 발목, 그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무릎의 움직임을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한 곳이나 두 곳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다른 관절이 더 크게 일을 해야 되고, 더 크게 일을 한다는 건 더 많이 굽히고 펴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땅 데드리프트를 할 거니까 22.5cm라고 하는 거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발목과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접으면서 몸을 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발목과 무릎을 완전히 펴놓은 상태에서 고관절만 굽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연성 체크할 때, 체력장 같은 데서 유연성 체크할 때 나오는 그런 자세인데, 정말 고관절을 한참 숙여야겠죠. 완전히 이제 상체랑 다리가 닿을 정도로 고관절을 접어야지 그나마 이제 팔이 땅에 닿을 근처로 내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특정 각도 관절 하나만 움직여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관절 하나에 편중되게 되면은 길이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뭐 역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이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원론 내용으로 돌아가면, 지금 척추의 각분절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뭐 각각의 관절들이 가지는 가동성이 있겠지만, 그런 게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각각의 관절에서 가져가는 각도의 배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릎을 더 굽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체는 서고 엉덩이는 바닥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를 교정을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힘을 쓰는 연습이 숙달되지 않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내렸다가 다시 바벨을 올리면서 바벨은 뜨지 않고 엉덩이가 뜨면서 이제 무릎만 펴지고 지금 자세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단 구간에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무릎이 펴지는 힘, 그러니까 이제 대퇴사두근의 출력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느낌을 파워 레그 프레스 사용하는 느낌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조언은 지금 먼저 일단 무릎을 더 굽히고 엉덩이를 낮추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가 위로 뜨기 전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무릎이 펴지는 감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숙달되고 나면은 뭐 금방추도 쓰고 신장반사도 쓰고 무릎과 발목에 이제 순간적으로 확 앉으면서 무릎이나 발목의 긴장도 저장했다가 빠르게 확 끌어올리는 하단 탈출, 그런 기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 동작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연습하면 몸에 부담이 되는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걸 적용을 하더라도 자세가 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긴장을 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 자세가 바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땅대들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도의 분배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바벨의 위치를 일단 높이면 돼요. 흔히들 말하는 렉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블락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 효과에서는 그렇게 이제 1, 2cm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뭐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파워리프팅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만 계속 이제 훈련을 해서 적응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1, 2cm 정도의 바벨의 움직임이 그 가동 범위가 끝난 위치에서 더 생기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차이가 큰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대회를 나가거나 파워리프팅에 종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근비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세도 쌓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1, 2cm, 뭐 10cm, 20cm조차도 덜 해서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식으로 땅대들을 하든 렉풀을 하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가 떨어지거나 자세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최하단 구간을 자세에 꼭 포함하도록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래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거의 발목이 거의 굽혀지지 않고 무릎이 지면에서 거의 수직인 위치에서 있으면서 고관절의 굽힘과 펴짐으로 대부분의 바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 가까운데,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땅에서 풀 가동 범위로 하는 건 정말 가동성이 좋은 어떤 상급자들이 무게를 제한하면서 햄스트링의 부하를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조 운동에 가까워요. 지금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내리고 지면을 누르는 힘, 그거랑 동시에 이제 상체의 긴장을 거는 슬랙아웃을 연습을 하면서 자세를 개선을 해보고, 그게 쉽지 않으면 가동 범위를 더 줄일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동 범위를 줄인 상태에서 훈련을 하다가 고관절 모빌리티, 무릎 모빌리티 운동을 각각 병행을 해서 가동 범위랑 가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땅대들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훨씬 자잘한 내용들인데 앞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숙달이 되고 나서 신경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고 많은 것에 한 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운동을 알려줄 때 A부터 Z까지 제가 아는 걸 최대한 한 번에 다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알려준다고 했을 때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제대로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처음에는 집중을 하고, 그게 숙달이 되면은 다른 것들 하나 두 개씩 더 추가를 해서 익혀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앞에 게 개선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씩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척추 분절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앞에랑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단 구간에서 뭐 거울 같은 게 있겠죠. 보통은 이제 정면을 바라보려고 하면 목의 경추에 큰 커브가 생깁니다. 이 커브가 생기는 위치에서 부담이 되고, 만약에 이 상태로 터치앤고 데드리프트를 해서 충격량이 이제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 충격량으로 목을 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척추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게, 이 바벨이 들리고 몸을 거쳐서 어깨에서부터 이제 다시 나눠지죠. 직접적으로 큰 무게에 의한 부하가 걸리는 위치는 아니에요. 긴장이 걸릴 수는 있어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척추보다는 그 요추 쪽 허리보다는 부담이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 자체가 부담을 주는 건 맞고, 그 상황에서 터치앤고 스타일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충격이 크게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씩 개선을 하기를 바라고,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이제 시선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중립이 되는 방향으로 본인의 시선을 향하는 게 좋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약해지는 그 그라인딩 포인트에서 고개를 들고 상체를 젖히면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는다거나 하는 방식도 활용을 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자연스러운 몸의 중립 상태를 이루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면은 뭔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는 건지, 저도 그렇고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게 되는데, 최상단에서는 이제 정면을 보더라도 척추가 되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향해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상체는 굽혀지게 되는데, 그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는 바닥을 보는 게 척추의 중립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선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시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력이나 아니면 자세를 틀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동작이고, 그 여유가 있는 무게에서 셋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눈을 감고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 부분 또한 이제 아직은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데, 앞에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나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력해서 고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동작에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관절의 굽힘과 펴짐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팔은 없었죠. 팔꿈치의 굽힘과 펴짐은 이제 2두랑 3두의 활성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팔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제 굽힘과 펴짐을 만들면서 힘을 형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긴장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팔이 굽혀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단 부분에 몸을 숙였을 때 그 바벨하고 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팔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체를 더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데드리프트 동작을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고, 동시에 2두 힘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큐잉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벨을 부러뜨린다라는 건데, 바벨을 휘어서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돌려 잡는 느낌을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큐잉이 사실 뭐 그립의 넓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자세에서는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랑 보폭을 고려할 때. 이제 다음 분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벤치프레스예요. 먼저 이제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00년생 헬리니 분의 벤치프레스 피드백 요청이고, 뒤에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OHP를 가슴 하는 날 빼고 본 운동 끝난 뒤에 원RM에 근접한 무게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게를 점점 내리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될 게 있을까? 뭐 딱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자세를 보기가 좀 어려운 각도예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발의 위치, 발의 움직임, 둔근,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어떻게 조이는지,
척추 정렬, 그 다음에 견갑골, 팔꿈치, 머리에 다 이어져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죠. 팔꿈치랑 손목, 견갑 약간 정도, 머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옆에 있는 궤적을 보기에도 조금은 비스듬합니다. 궤적을 보려면 이제 바로 옆에서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00년생이면은 지금 23살, 24살, 그렇죠. 23, 4일 텐데, 대학교 다닌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이제 뭐 4학년? 아니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1, 2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체중도 많이 나가 보이지 않는데 벤치프레스 140kg를 드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벤치프레스 100kg도 전혀 못했었어요. 굉장히 이제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엘보우 랩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보우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온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전달 메커니즘이나 성장 메커니즘이 근육이랑은 조금 달라서 온도를 높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계 체조하시는 분들이 손목이나 팔꿈치에 아대 같은 거 많이 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운동 중에 이제 보온도 할 겸, 겨울에는 이제 더 추우니까 관절의 온도를 높일 겸 사용하는 게 슬리브라고 하면, 랩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펴지는 걸 보조를 해서 삼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무게를 더 다루기 위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활용도는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벤치프레스 바벨이 내려가는 하강 과정에서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몸통으로 떨어지는 궤적이 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궤적 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게,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말고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면서 가슴을 옆으로 벌리는 궤적도 있습니다. 이 궤적 사이 안에서 이제 본인의 가장 자연스러운 궤적을 찾는 게 좋은데, 이걸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템포 벤치를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템포 벤치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이 없고, 또 이제 이물감 없이, 충돌 없이 가장 본인이 잘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앤고로 수행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단 구간에서는 신장 반사랑 튕겨지는 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중단이랑 중하단부에서 이제 그라인딩이 걸리면서 조금 느려졌다가 결국 락아웃을 했어요. 바벨이 조금 기울어지거나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1RM에 굉장히 가까운 중량이라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RM을 완전한 자세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진짜 1RM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론이 대립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TRM이라고 매우 이제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1RM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무게는 이미 1RM이 아니다, 더 낮은 무게다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조금 불안정하거나 그라인딩이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1RM에 가까운 무게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적정 중량의 반복 영상 3에서 5회나 10회 뭐 이런 반복 영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RM에서 이런 흔들림이 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데, 10RM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개선이 꼭 필요한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량을 하기 위한 그 무게 기록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지 벤치도 개인적으로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나 중단부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그리고 유지되는 시간이나 데미지가 굉장히 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하단 부분에, 사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바벨을 좁게 잡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하단부로 오면서 가슴 근육이 제일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좀 역전돼서 하단부에서 전면 삼각근이 크게 사용이 되는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런 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단부의 정지 벤치가 터치앤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가슴의 활용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네 룰로 PR을 재기 위한 그런 중량을 들기 위해서는 뭐 랩도 조금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고,
뭐 이런 터치앤고를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지나 템포 같은 걸 섞어서 좀 더 다양하게 훈련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피드백을 1차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의 내용이 사실 단순하게 굉장히 일반론적인 내용이 좀 치우쳐져 있을 거고, 동시에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드백조차도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건이 된다면, 주변에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전문가분이 있다면 그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뭐 자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드백이 가능한데, 가끔 이제 통증이나 어떤 증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알려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아직은 대학원생이고 그 학부 시절 다니면서 헬스를 시작을 했을 때 사실 학부생이 뭐 돈이 딱히 없잖아요. 뭐 술 먹을 돈은 있어도 밥 먹을 돈은 없는 느낌인데, 그리고 당연히 헬스에 쓸 수 있는 돈도 굉장히 적었었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PT를 받거나 전문가의 배우기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항상 여유가 좀 있고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초반에 장벽을 넘는 게 어떤 분야에서든 리스크가 가장 적고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 트레이너 업계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트레이너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거. 저는 제 주변에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본인의 그 직업에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미안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봤던 그 문제가 있는 트레이너들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알려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진행을 해봤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스스로에게 잘 안 맞는다라 그러면 고집하지 않고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랑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한테 이제 뭐 영상을 보내주셨다는 분들에 비해서 도착한 메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팸 메일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는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제가 이 컨텐츠를 적어도 진행하고 있는 한은 확인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전에도 잘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메일로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프로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딱 마이프로틴이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협찬을 받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이제 협찬 금액 이상으로 제가 필요한 물품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지원을 받고 설명을 하는 게 부담이 없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다른 그 협찬 이런 제의가 조금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것들은 신청을 잘 안 해요. 물론 마이프로틴에서도 이제 그 자유로 제가 이제 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써보고 싶거나 쓸 물건들을 받는 것도 있고 기획 상품으로 지정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건 아니었고 그 품절이라서 주문을 한번 해봤던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먹는 거는 프리워크아웃 블렌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요새 품절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맛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콜라 맛은 품절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주문하던 시점에는 아예 이제 마이프리도 그렇고 프리워크아웃도 그렇고 제품이 전부 다 품절이고, 그 부스터 제품 주문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구매를 해봤고, 보는 것처럼 이제 겔 형태입니다. 그냥 이제 단고체 같은 걸 쭉 빨아먹는 느낌인데, 그 리커버리 젤 엘리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에요. 그 물에 가까운 느낌이고, 맛은 그냥저냥 먹을만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성분을 살펴봤을 때 뭐 부스터에 필요한 거 카페인, 베타알라닌 이 두 가지 들어있으면 사실 저는 거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 저한테 이제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평소에 먹던 이제 마이프리나 프리워크아웃 블렌드에 비해서는
카페인 함량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체감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고카페인 부스터가 저랑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급할 때 어디 들고 갈 때만 종종 활용을 할 것 같고, 겔 형태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는 훨씬 높습니다. 12개에 27,000원 지금 기준으로 그럼 한 2,500원,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 되는 건데, 커피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시면 뭐 그렇게 비싸다 정도는 아닌데, 프리워크아웃 블렌드나 마이풀에 비하면 또 많이 비싸고, 이제 편의성을 생각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피로 감소를 도와주는 시트룰린, 타우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좀 마이너한 효과들이라서 개인적으로 고카페인 부스터가 잘 맞는 분들은 메인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뭐 들고 다니면서 이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에서 선택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사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제 EAA, 이센셜 아미노산. 실제로 영어 단어가 이센셜 아미노산인데, 요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협찬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다는 것도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주문하고 지금 2kg를 제 사비로 더 추가 주문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면 아미노산이에요. 예전에 이제 WPC, WPI, WPH 단백질, 유청 단백질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들어가서 근육을 합성하는데, 단백질을 먹어서 몸이 근육을 합성하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혈장에 있는 류신 수치라 그래요.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이나 BCAA, 류신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류신의 수치를 빠르게 높여줄 수 있는 게 그 근합성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냐를 나타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또 이 효과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단백질 원을 먹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EAA나 WPI 제품 계열을 선호를 하게 된 게, 사실 뭐 우유 단백질,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막 심각한 건 아니라서 그 우유 베이스 단백질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WPC 같은 우유 베이스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화에 좀 더 더디고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WPC를 먹을 때는 운동 전에 한 3-4시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 직후에는 제가 단백질을 잘 안 먹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EA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화 부담이 거의 없어요. WPI도 거의 없는 편인데, 이건 사실 소화 부담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화에 부담이 없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복에 이제 간단하게 당류랑 식사를 하면서 마시는 거 한번, 운동 직후에 나와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기까지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 사이에 이제 바로 그 아미노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원래는 제가 먹는 것처럼 저는 한 번에 25g 단백질 대용으로 그냥 계속 대용량으로 하루에 2번씩 먹고 있어서 20일에 이걸 1kg짜리를 다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고 좀 비싼 편인데, 보통은 이제 하루에 2번씩 25g씩 먹지 않죠. 그냥 이제 한 5g에 10g 정도 운동하면서 타먹을 용도, 또는 이제 운동 직후에 한 번 정도 20g 정도 먹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얘는 1kg에 75,000원인데, WPC 단백질이랑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 대비 가격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고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화에도 부담이 없다라 그러면 임팩트 웨이 프로틴, 소화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클리어 웨이 아이솔레이트, 그리고 이제 뭐 식사에 큰 문제 없고 뭐 씹어 먹는 고기류를 좋아한다, 그럼 닭가슴살 드세요. 그냥 닭가슴살도 괜찮고 뭐 소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저도 이제 그것도 먹고 있고 사실 이것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마이프로틴 리뷰까지 완료를 해봤는데, 이제 뭐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소개하는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피드백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항상 이제 마이프로틴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이프로틴 할인율이 가장 높을 때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평소랑 그렇게 할인율이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가끔가다 이제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대란에는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 20%까지도 싼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백질 가격이 크게 부담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씩 필요한 제품들 구매하실 때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부상 없이 증량 득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